네, 안녕하세요. 마술쇼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계속 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강연을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제일 어린 사람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이미지들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잘 모르면 그때그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불을 조금만 더,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과가 있고, 대학교에서는 건축공학과가 있어요. 건축공학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죠. 그럼 기술들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건축공학이고,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어떻게 설계할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건축학과입니다. 저는 건축학과 교수고요. 건축 설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 역사도 공부를 했어요. 오늘 볼 이미지들은 되게 옛날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이 뭘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이제 환경이 예술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거예요. 환경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분위기, 이 온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일 수 있겠죠. 이 제목부터가 너무 지금 무거운데요. 예술의 진수성. 어렵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요. 여러분, 그림이라는 게 뭘까요? 그림은 조각이랑 뭐가 다를까요? 그림이 뭔지 아시죠? 근데 그림하고 조각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화가들은 과연 그림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조각에 비해서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 2차원. 그렇죠. 맞아요. 그림은 평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얘기를 저기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뭐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림은 고유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자기의 성격을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각이랑 비슷한 것들을 노력하기보다는 조각하고 다른 거를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원 평평한 평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이다. 그게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이런 종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림인가요? 형상이 없잖아요.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화가가 바닥에다가 종이를 깔고 막 붓을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각각의 색깔들로 종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전시했더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그 이론가가 이야기로는 이것은 그림이 맞다. 왜? 평평하고 색깔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현대 예술이 좀 어려운 점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건축은 과연 뭘까? 그럼 건축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특징을 그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혹시 건축이 그림이나 조각에 비해서 혹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맞아요.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근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우리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건축일까요? 이제 어떤 다른 건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축은
다른 예술하고 구분이 된다. 첫 번째, 지어지는 거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도 건축이죠. 근데 이 건물도 보면은 무언가로 만들어졌어요. 콘크리트라는 재료도 있을 수 있고,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벽돌로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예술하고 다르게 건축은 짓는 예술이에요. 재료를 가지고 짓겠죠. 그게 첫 번째 건축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뭘까? 그러면은 지으면 다 건축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건축은 내부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비우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이 아니죠. 3차원적인 거는 조각도 있는데, 조각하고 다르게 건축은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왜 구멍이 있죠? 사람이 그 안에 살아야 되니까. 마치 벌집이 안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벌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이 스위스 건축가인데, 저기 멀리에다가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건물 같아요,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죠? 조각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우리는 재료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재료는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물이랑 물이랑 네, 쌀떡이랑 맞아요. 시멘트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물을 타면은 이제 묽어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틀에다가 그 시멘트 물을 부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갑자기 굳어요. 그러면 이제 그 틀을 벗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일단 액체 상태의 재료를 응고시켜가지고 굳게 만들어가지고 고체로 만듭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좀 달라요. 뭔가 층층이 쌓여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문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삼각형이죠. 여러분 삼각형 문 본 적 있나요? 잘 없죠. 대부분 문은 다 사각형이에요. 근데 왜 삼각형일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 내부에 빈 구멍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삼각형 형태예요. 콘크리트를 치우려면은 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통나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기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구멍을 만든 다음에 바깥에다가 다시 수직의 틀을 세우고 그럼 그 사이에다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건축가는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지어보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cm씩, 50cm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씩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의식처럼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공사 현장을 보면 콘크리트는 한 층 한 층씩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50cm씩 계속 쌓아서 만들었어요. 건축가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나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로 들이붓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안에 있는 통나무를 그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나무를 보면은 불에 잘 타잖아요. 여러분들 불장난 같은 거 좋아하죠? 위험해요, 그죠? 근데 나무를 가지고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나무랑 같이 붙어 있었던 콘크리트 표면이 어떻게 될까요? 새까맣게 그을리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이 건물을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동굴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조각적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야지 빛이 들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예 그냥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유리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비가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그럼 바닥에 물이 차오르겠죠? 바닥을 살짝 기울어뜨려가지고 비가 오면 실내에 연못이 만들어져요. 굉장히 이상한 건물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아주 작은, 영어로는 채플이라고 부르는 예배당이죠. 이게 건축일까요? 일단 첫 번째, 재료로 만들었죠. 두 번째, 뭐가 있죠? 공간이 있죠. 틈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건축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무언가를 짓는 겁니다. 어렵게 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다라는 표현을 건물을 지을 때도 쓰고 옷을 만들 때도 옷을 짓다. 그 다음에 밥을 만들 때도 밥을 짓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세 가지 있죠. 의식주, 음식, 밥, 옷, 그 다음에 주, 집이죠. 세 개 다 짓는 겁니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건축이 시작했을까? 최초의 건축은 뭐였을까? 옛날에는 원시인들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걸 왜 묻냐면은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오두막이 가장 건축의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보았던 그 예배당의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이 이렇죠. 나무 줄기를 가지고서 만약에 집을 만들 때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서로 기대어서 만드는 거죠. 마치 인디안 움막처럼. 인디안 텐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원뿔형으로 만들어지죠. 프랑스의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아주 옛날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과거의 건축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건축은 이랬을 거야. 실제로 살아있는 나무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끝을 이렇게 묶으면 원뿔 모양의 움막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의 건축은 결국은 어떤 구조였을 거야.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어떻게 버티고 있나를 봐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기둥이겠죠. 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건축가는 최초의 건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먼저 기둥들을 모아가지고 안 무너뜨리게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건축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사람은 그게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오두막이든 아니면은 판테온 신전이든. 잘 모르시죠? 판테온 신전. 아세요? 로마에 가면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거의 2000년이 넘었어요. 43m가 넘는 크기에 이 공간보다 더 크죠. 근데 기둥 없이 벽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둥그렇게 만들었죠. 둥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서로서로 떨어지지 않고 옆에 밀면서 힘을 전달해요. 그런 게 아치라고 하는 거고, 아치를 360도로 확 돌리면 도움이 되겠죠.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큰 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든 오두막이든 뭐가 중요하다? 구조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최초의 건축을 보니까 최초의 오두막이 구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그 다음부터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기술을 써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럼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최고의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대표하는 구조가 뭘까? 그럼 이제 이걸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여기는 지금 뾰족하게 생겼죠, 아치가. 이거는 서양에서는 중세시대의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구조체를 보면은 각 시대의 건축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고유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전에 18세기에 어떤 프랑스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건축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초의 건축은 무엇이었을까? 나무가 있었을 텐데 그 나뭇가지들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걸쳐놓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서 지붕을 만들었을 거야. 지금 보면은 기둥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죠.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보통 돌로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건축은 나무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건축치고는 뭔가 조금 떠올리는 건물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 보면 뭐 같아요? 집. 맞아요. 집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거. 신전. 서양 사람들은 저런 신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 신전은 그냥 구조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옛날에 나무로 만약에 우리가 처음 지었을 때도 신전하고 똑같은 모양일 거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건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리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를 가면 막 저런 신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보면 막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가들이 공부를 할 때 막 저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했어요. 저걸 왜 외워야 했을까요? 왜 저 형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게 공사 현장에서 야 저거 갖고 와라고 할 정확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저 형태는 결과적으로는 되게 예쁜 형태, 장식적인 형태인데 저 형태의 기원은 원래 그것이 짓기 위한 각각의 재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외워야 했어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 건축도 굉장히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나무로 지었기 때문이죠. 나무로 지으면 건축은 굉장히 비슷해져요. 만약에 돌로 지으면 또 비슷해집니다. 서로서로. 콘크리트로 지어도 그렇고 철로 지어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구에서 보는 건물들하고 서울에서 보는 건물이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다 비슷한 재료로 짓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을 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건축의 역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생각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런 형태가 있다. 그럼 저런 형태는 왜 나왔을까? 벽돌을 가지고 쌓을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의 역사라는 책을 쓸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고유한 재료가 있겠죠. 만약에 나무가 많은 나라라면 나무를 가지고 쓰겠죠. 우리 아시아들처럼. 근데 만약에 나무가 없는 나라, 이집트 같은 곳이라면 그러면은 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어떻게 옮길 건가, 어떻게 쌓을 건가. 그래야지 그 형태가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각 시대마다 계속 기술이 발전하겠죠. 조금씩 우리가 더 넓게, 더 높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구축, 컨스트럭션, 짓는 방법들을,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죠. 자, 그래서 건축은 먼저 어떻게 짓는가, 어떻게 안 무너지도록 짓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짓는가도 중요해지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안전하게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름다운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마치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어느 순간 배가 부르면 음식도 먹기 좋은, 보기 좋은 거를 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예술로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짓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제 20세기가 되면 우리는 철로 가지고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독일 건축가는 건물을 굉장히 얇은 철골로, 그러니까 단단한 쇠죠. 그 쇠로 기둥을 세워가지고서 만든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투명한 유리를 발랐어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한 집이에요. 물론 이제 안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내가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거는 도시에 있는 집이 아니라 자기가 넓은 땅이 있고 거기에 있는 주말주택이었어요. 부자들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건축은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아까 보았던 그 건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나무로 지었고 철골로 지은 것은 다르지만 결국은 구조체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구조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최대한 없애라.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뭘 써야 되죠? 유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면 투명한 건축들이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요? 구조가 얇아졌기 때문이에요. 기둥 없이 우리가 공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꺼운 벽으로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두꺼운 돌벽으로 쌓았을 때는 만들 수 없는 투명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뽐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가들은 점점점 투명한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투명하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렇진 않아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투명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완전히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불투명한 요소들이 생겨요. 저 불투명한 요소는 굉장히 건축가한테는 불만스러운 요소였겠죠. 근데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으면 벽난로가 있어야 돼요. 난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체를 만든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우리가 흔히 설비라고 해요. 모든 건물에는
수돗물도 들어와야 되고 따뜻한 물도 흘러야 되고 난방도 돼야 되고 지금 같은 이런 건물에는 창문이 없죠. 창문이 없으면 여기 있는 공기가 탁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죠. 그러면 점점점 여기 있는 공간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러면 졸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졸리죠. 그게 재미없어서 졸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창문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창문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계를 써가지고 계속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바깥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실내에서도 하나의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러분들 우산 쓰죠? 만약에 추우면은 외투를 입죠? 너무 태풍 치면은 밖에 나가면 위험하죠? 바람 세게 불고 하면. 요새는 또 미세먼지 많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집 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르꼬르비제라는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20세기 초반을 가장 대표하는 건축가였어요. 이 아저씨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수 있는 구조체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의 생각은 저 구조체가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의 그 땅 앞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기 위에다가 자기가 알아서 벽을 쌓아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을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인데 말도 안 되죠.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각 땅마다 옮겨 다닐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생각이 이 건축가가 이제 직접 설계해야 되는 건물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주택이에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에서도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사고와 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안을 들어갑니다. 안을 들어가면 기둥이 굉장히 얇아요. 콘크리트로 된 기둥이죠. 그리고 더 이상 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둥만 가지고서 건물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벽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가 맨 앞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뭐가 맨 앞에 있죠? 맞아요. 세면대예요. 굉장히 이상한 집이에요. 가만 보니까. 엄청나게 부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세면대가 있어요. 충격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당을 들어가 보면 앞에 성수를 담아놓는 그 수반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우리가 몸으로 씻고서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있죠.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 물로 이렇게 하죠. 새로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은 그런 거죠. 그런데 저 세면대는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공장에서 만든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장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건축가들이 장인과 함께 다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에서 찍어낸 세면대를 저렇게 앞에다가 떡하니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 건축가의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파리에. 거기서 발견한 자료인데 갔더니 건축가가 계속 세면대를 저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왜 자기 건물에서 세면대를 저렇게 찍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안방이 있어요. 안방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왼쪽에 뭐가 살짝 열려 있어요. 문도 없이. 그래서 딱 보면 갑자기 1층에서 보았던 똑같은 세면대랑 저기 보이는 저게 비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비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씻는 거예요. 저런 화장실이 방에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문도 없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또 건축가는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이에요. 마치 건축가는 이게 뭔가 대단한 기념비라도 되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건축물 내부에 파이프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차가운 물, 뜨거운 물들이 들어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엄청난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면 물을 길어가지고 서양도 똑같았어요. 아파트가 있잖아요, 파리에. 한 7, 8층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거기를 물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모여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고 그냥 욕조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욕조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 놓고 따뜻한 물을 채워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거실에서, 침실에서, 식당에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씻고 다시 버리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건물 내부에 배관들이 들어가자마자 뭐가 생겼을까요?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이 엄청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건축가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침대가 있는 위치예요. 침대가 있는 데서 딱 보면 욕조가 있고 근사하게 의자도 있죠. 쉴 수 있게. 그 다음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욕실 기구들이 아름답게 보여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를 어떻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축의 요소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문, 벽, 기둥, 천장, 의자, 온갖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2014년인데 거의 10년 됐네요, 벌써. 베니스 아세요? 베네치아? 거기서 맨날 2년마다 한 번씩 비엔날레라는 걸 해요. 건축 비엔날레가 있는데 그때 건축의 요소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맨 앞에다가 아까 그 르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현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전시장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각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었나를 조사한 거예요. 발코니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벽체도 있고 복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창문이라고 하는 것에 전시관을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시대의 창문들이 쭈루루룩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문의 역사를 알 수 있죠. 각 시대는 각 시대마다의 창문을 갖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면은 각 시대마다의 변기나 세면대나 욕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만약에 벽난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지금 맨 왼쪽부터가 시작이에요. 보통 우리가 항상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왼쪽이 옛날, 오른쪽이 점점점 오늘날로 오는 거예요. 맨 왼쪽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우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벽난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양하게 발전하겠죠. 그래서 옛날 만약에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어떻게 살았을까? 보통은 보면은 동굴이든 움막이 있고 근데 그런 동굴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살았는지 어떻게 알지? 알 수 있어요. 불이 놓여졌던 자리가 있거든요. 항상 불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죠. 신석기 시대의 움막 한가운데 보면 항상 불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으로 살았던 그런 문명들 있죠. 인디안들. 옛날에. 그때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간 다음에 인디안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그림을 보면 불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인디안 놀이 할 때 모닥불 피워놓고 막 돌면서 춤추죠. 불은 인디안 족장에게 있어서 권위를 부여해주는 힘이 있어 있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 전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재미있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불은 단지 따뜻하게만 하는 걸까? 여러분 불에서 보통 뭐 해 먹고 싶어요? 그렇죠. 고기 구워 먹고 싶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싶고 우리가 요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은 부엌의 원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으려면 밤에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옛날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가지고서 어두운 공간을 밝혔겠죠. 그러니까 저런 조명도 그 원조는 불이겠죠. 옛날 사람들은 할 거 없었겠죠, 밤에. 그러면은 뭐 하죠? 불멍. 그죠? 불 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재밌잖아요. 불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왠지 막 사람을 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뭔가 우리가 즐기고 싶거나 또는 뭔가 명상에 빠지거나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전시장을 꾸민 사람들은.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 시작, 컴퓨터의 시작은 뭘까? 이 사람들은 불이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무엇을 가져다 줬죠? 불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형벌에 처해졌죠. 왜? 불은 기술, 모든 기술의 모든 힘의 원천이었거든요. 다시 우리는 건축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게요.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있어요. 고대 로마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제국이 됐어요. 카이사르라고 들어봤어요? 카이사르 다음에 이제 제국이 만들어졌죠. 아우구스투스. 그 무렵 때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글을 썼어요. 2000년 전에. 그 책이 우리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책이에요. 그 책에서 건축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먼저 최초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숲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벼락이 떨어졌겠죠. 사람들은 처음에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불이 잦아질 때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가서 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불 주변으로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말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룹니다.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지자 이제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신감을 가져요. 그럼 뭘 할까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오두막을 짓는 겁니다. 최초의 오두막은 혼자서 못 져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었고, 불이 사회를 만들었고, 그 사회 덕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비트루비스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불은. 굉장히 희한해요. 건축의 한 요소인데 건축 자체보다 더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불이 건축에 있어서도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독일 학자는 건축의 시작은 뭘까? 아까 비트루비우스라는 고대 로마 건축가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최초로 불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 불은 신성한 중심이 되었을 거야.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린데 정글에 가면 뭐 해요? 불부터 피우잖아요. 그죠? 불을 피우고 나면은 근데 비가 와요. 꼭. 그래서 불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만들죠. 이 젠퍼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나머지 요소가 만들어진다. 지붕, 바닥, 그 다음에 울타리 벽체. 그러면서 각각의 그 요소들이 각각의 기술로 발전해요. 예를 들면 불을 많이 쓰는 기술이 뭐가 있죠? 도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 기술은 도자기 공예의 시작이 돼요. 지붕은 보통은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공 기술이 발달하겠죠. 그 다음에 바닥은 우리가 점점점 딱딱한 재료로 덮으니까 돌로 쌓는 그런 조적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은 가볍게 두르는 거기 때문에 엮어서 만드는 그런 살 울타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옷과 같은 텍스타일, 직조, 천의 공예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 공예들이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건축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건축가들이 갑자기 불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로스는 뭐라고 했느냐? 항상 먼저 뭐가 있었냐가 중요해요. 아까 프랑스에서는 오두막이 먼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서는 또는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 민족에서는 계속해서 옷이 먼저야. 덮개가 먼저야. 왜? 불이 있었으니까. 최초로 의복이 있었고 그 사람이 만약에 추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덮잖아요. 이불 같은 것이죠. 활동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매 등등 만들다 보면 옷이 돼요. 근데 내가 그거를 우리 가족 전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러서 덮습니다. 천막이 되죠.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딱딱한 재료로 짓는 그런 컨스트럭션보다, 구축보다 옷으로 덮는 게 훨씬 더 오래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이 그 시작이 딱딱한 오두막이 아니라 부드러운 오두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막이죠. 유목민족들이 있죠. 항상 옮겨 다녀요. 그러면은 옮겨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쉽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가벼운 재료를 가지고 천을 가지고 덮어서 천막을 만듭니다. 저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축가들은 되게 옷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건축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벽난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벽난로가 시작이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한가운데다가 벽난로를 꼭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공간에다가 제일 중요한 요소를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따뜻한 재료로 덮는 겁니다. 나중에 1960년대가 되면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마블 이런 것처럼 공상과학들의 어떤 시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학자는 건축의 설비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건물의 건축의 기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오두막이다. 두 번째, 캠프파이어, 불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숲에 놀러 가요.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서 모닥불을 피울 수도 있고 또는 그 나무를 가지고서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집을 만들면 그래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불을 피우면 당장 따뜻해져요. 근데 그 나무는 없어져요. 그러면 항상 싸움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불부터 먼저 피워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집부터 먼저 만들어야지. 근데 사실은 현명하려면 일정한 수의 나무들로 불을 피우고 일정한 수의 나무들로 집을 지어야죠. 두 개가 사실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한 가방 같은 요소를 가지고서 그게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텔레비전도 되고 모든 게 다 돼. 그러면 그걸 가운데 놓고 마치 불을 피우듯이 놓는다면 그냥 건축은 정말 가벼운 비닐과 같은 그런 낙이어도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건축가가 벽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조금 볼 텐데요. 벽난로도 보면은 점점점 처음에는 바닥에서 불을 피우다가 조금씩 거대해지고 조금씩 더 세워지고 단단해져요. 그러다 보면 벽난로 자체가 마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작은 집을 짓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양에서 성 같은 데를 가본다. 그럼 벽난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벽난로가 괜히 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벽난로도 마찬가지로 벽돌로 또는 다른 재료로 짓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죠. 저 벽난로들은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략 한 15세기,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성에 가면 벽난로가 없었어요. 그 성은 우리가 지키기 위한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죠. 근데 이제 15, 16세기가 되면 성이 있고 그 성에 굴뚝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벽난로가 내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벽난로가 만들어지면 그 연기들을 밖으로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연통이 있고 굴뚝이 생겨요. 그러면 지붕 위로 굴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굴뚝 좀 보기 별론데 어떻게 할까? 꾸미자. 예쁘게 꾸미자. 그러면서 벽난로가 굴뚝이 조각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건축에서 계속 벌어져요. 필요해서 갖고 왔는데 그 다음 보다 보니까 예뻤으면 좋겠어. 보기 좋았으면 더 좋겠어. 그렇게 해서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외국을 나가면 지붕을 보고 굴뚝을 보세요. 그러면 그 굴뚝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벽난로를 상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이 바로 이런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라고 하는 희한한 건물이에요. 이 뽕피두 센터라고 하는 건물은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을 마치 기름 정류하는 정유공장처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막 그랬죠. 근데 왜 건축가는 이런 파이프들을 큰 도로 앞에 인면에다가 저렇게 세웠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건축가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시해요. 여기 있는 모든 장치들은 오늘날 모든 건물들에 다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전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오늘날 점점점 더 심해지죠.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 필수잖아요. 여름 되면 덥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온도, 습도가 극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그런 청정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요소들 덕분에 만들어지는 거고, 저런 요소들 덕분에 여러분들은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끝냅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산화탄소 때문이지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마지막에 하나 이미지만 볼게요. 자,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우나, 여러분들 찜질방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나는 온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운동이요? 온돌. 운동이 뭐예요? 온돌 몰라요? 여러분들 아파트의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서양에 가면, 산장 같은 데 가면 난로를 피우거나 벽난로에다 불을 피우죠. 그러면은 불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멀리 가면 덜 따뜻하고 그렇죠? 근데 바닥은 늘 차가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 집에는 항상 바닥이 따뜻해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사실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 온돌이 보편화되기 시작해요. 온돌이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온돌은 바닥에다가 뜨거운 공기, 불로 데워진 뜨거운 공기를, 그 다음에 연기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에 불을 피우죠.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불을 피운 아궁이의 열기를 가지고서 바닥판에 있는 구들장을, 그러니까 돌로 된 바닥을 데워요. 돌은 뜨거워지면 열기를 계속 가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에 가까운 곳은 굉장히 뜨거워요. 옛날 시골에는 가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런 아랫목, 불 가까운 데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어릴수록 차가운 데로 가는 거죠. 근데 저게 불을 엄청 떼야 돼요. 나무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민둥산이라고 산에 나무들을 잘라내가지고 대머리산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온돌 때문이기도 했어요. 구한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온돌이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불을 막 엄청나게 뗀 거죠. 이제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막 엄청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치 빵처럼 구워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불을 안 피우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는 그 온돌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다른 시스템이에요. 물을 따뜻하게 해서 이번에는 파이프에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대신 바닥을 데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 제가 그것만 잠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제강점기 알죠? 네, 우리나라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면서 서울에 경복궁이 있어요. 경복궁은 가장 정궁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궁. 서울에는 궁전이 되게 많아요.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등등등 해서 5개의 궁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가보면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그 건물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무너져서. 무너진 게 아니고 훔쳐서. 뜯어갔어요. 뜯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일제가 뜯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쿠라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어요. 일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약탈했어요. 자기 일본 집에 경복궁에 있는 재승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아예 뜯어가지고, 뜯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무니까. 우리 한옥은 못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 집에다가 별채처럼 만들어 놓고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썼어요. 근데 미국에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이 오쿠라 백작한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서 일본에 초청받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기대로 갔는데 일본 집들은 너무 추운 거예요. 일본에는 온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실까요 하면서 한국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글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건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를 마셨어요. 근데 그 미국 건축가 라이트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추웠었는데 일본 집에서는 이 온돌 딱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너무 평화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보통 발바닥, 등 이런 데죠. 그런 걸 통해서 온몸으로 따뜻한 열기가 나오니까 이 라이트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자마자 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우리도 적용해봐야겠다. 근데 불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난방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바닥에다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온돌로 뜨거운 온수 파이프 난방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한 게 라이트라는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굉장히 멀고 멀리 돌아서 왔는데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그 감각을 갖고 있어요. 온몸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찜질방과 같은 문화들이 발전할 수 있었고, 이 이미지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뉴욕이에요. 뉴욕에 사람들이 한국에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찜질방 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공간들 있죠.
사우나들도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불가마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 소금방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각각이 하나의 고유한 특별한 환경을 만드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미지들이 뭐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나이스. 나이스. 질문 있어요 혹시? 네. 교수님, 3D 프린터랑 건축과 관련돼서 네.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으면 교수님께서는 디자인 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그쪽과 관련해서 3D 프린터랑 연관이 뭔지 건축공학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네. 모델링 할 때도 이제 건축 쪽으로 해서 이 디자인이 3D 프린터로 자유로운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3D 프린팅은 아직 건축물을 짓기에는 너무나 예외적인 사례들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요. 다만 이제 건축을 설계할 때 우리가 항상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모형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되고 싶으면 만드는 거 좋아해야 돼요. 건물을 막 우리가 모형을 만들고 그러면서 설계를 판단해요. 괜찮네? 별로네? 그러다 갑자기 뒤집어 보니까 이게 더 괜찮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계를 바꿔나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3D 프린팅으로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그 모형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설계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구가 있으면 그 도구는 때로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도구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툴을 사용하다 보면 그 도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가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에 영향을 끼치려면 그 3D 프린팅이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너 같은 거, 모서리 같은 것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면 곡선이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꺾는다 하더라도 기계가 밑에 나오고 있는 그 요소는 약간 반액체스러운 애기 때문에 걔가 이렇게 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모서리가 안 만들어져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네. 그거 경복궁 같은 거 일본에게 넘어갔다 했는데 그거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이 흩어졌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 있는 어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약탈된 문화재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브르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면 다 약탈된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각각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실제 원형을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옛날 모습대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 지금 많은 건물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의 형태대로 그대로 재현하는 복원의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옛날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복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